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폭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진 비로 도로가 무너지고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는데요. 피해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폭우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신상 1, 2마을에 있는 한 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집안 바닥에 토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미 치운 상태임에도 갈색 토사가 가득 쌓여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또 이쪽을 보시면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에도 이렇게 물이 차올랐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집주인께서는 마을회관에서 겨우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현재까지 폭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는 현재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평군 재령리에서 산사태에 휩쓸렸던 1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가평군에서 3명, 포천시에서 1명이 폭우로 숨졌습니다. 포천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백운 계곡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평군에서는 3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요. 조종면 대보리 낚시터에서 70대 남성 1명이 실종됐고요.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3명 중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죠? 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인력 200여 명과 장비, 그리고 수색견을 투입해서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경찰 헬기와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쏟아진 토사에 도로가 끊어지고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경기 가평군은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이재민은 26세대 37명인데요. 추가 상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폭우 피해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집중호우 직격탄을 맞은 경기 가평군에서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 이번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수훈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캠핑장 인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 인근입니다. 방금 전까지 산사태가 난 캠핑장까지 제가 직접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전봇대가 넘어지고 통신선이 가라앉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고 통신도 터지지가 않아 저희가 지금 이곳까지 조금 내려와서 현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았는데 직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와 다리가 뚝 끊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가 전부 부서져 있고 또 계곡 건너편에는 구조대원들이 수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끊겨 있다 보니 중장비가 캠핑장 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들이 직접 손으로 통나무와 토사를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는 이 급류에 휩쓸려간 차에 차주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산사태 현장, 그 캠핑장 인근에 갔을 때는 실종자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과 또 차가 휩쓸려간 차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수색하는 모습을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선 급류에 차가 휩쓸린 차주를 또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차주는 어제 새벽 갑작스레 내린 폭우에 문 밖을 열어봤다가 차가 절반 정도 침수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갑자기 토사가 밀려내려와 너무 놀라서 펜션 2층으로 대피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펜션에 갔던 일행 6명 중 1명은 차를 구하러 갔다가 그 계곡물에 고립이 돼서 잠시 대피하기도 했고 또 펜션 주인에 의해 구조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취재할 때도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산사태가 난 사고 현장까지 가는 길도 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올라오는 길도 상당히 험했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난 캠핑장에서 이곳까지는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가 걸어서 이곳까지 내려오면서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도로 곳곳에 이 나뭇가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도로가 뚝뚝 끊겨 있어서 도로 한 차선을 이 양방향 통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오는 내내 계곡에는 곳곳에 산사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도로를 덮쳐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실종자 수색에 나선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저희 뒤로 구명조끼를 입은 구조대원들이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수색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장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곡물이 아직까지 불어나 있어서 이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계곡물을 건너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산사태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주 경남 산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특히 국가유산도 이번 집중호우에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폭우에 국가유산이 파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인 산청 율곡사의 대웅전이 이번 피해에 크게 파손됐습니다.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대웅전을 덮친 겁니다. 대웅전 뒤편이 뚫려 내부까지 흙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곡사는 신라 경순환 때인 930년에 가막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율곡사 대웅전은 조선 숙종 때인 1679년 고쳐 지었는데 이번에 폭우로 파손된 겁니다. 율곡사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인 1684년에 그려진 그림인 보물 1316호 괴불탱인데요. 괴불탱이 있는 수장고는 호우 피해가 없어 괴불탱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지스님이 머무는 숙소인 요사체는 대웅전과 같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역시 뒤쪽 산에서 흙더미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건물을 덮쳐 석가래가 대웅전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장마 뒤 찜통더위가 예상돼 국가예산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이번 비로 산청과 창녕 등 12개 시군에서 4,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54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축산 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 한우와 육개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서 9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한 남성이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상황을 전파했는데도 세종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다음 날인 18일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어제는 특별 재난지역을 빠르게 선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사고 이후 대통령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사실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폭우로 보물 2건과 사적 7건, 국가등록 문화유산 3건 등 모두 14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토사가 유실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목 피해가 4건, 시설물 파손이 3건이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곳곳에서도 나무가 부러지고 토사 일부가 유출되며 부대 시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자동차 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의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3,131대, 추정 손해액은 296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장마는 이제 끝났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더위도 갈수록 심해지면서 세종시, 강원도 해안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서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정체 전선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수증기량이 늘어나서 대기 불안정은 여전히 심합니다. 지금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잦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번 주 심한 폭우로 피해가 큰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다고요? 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특보를 확대 강화했습니다. 세종과 강원도, 강릉, 삼척, 양양,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남부를 비롯해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온도가 현재 35도를 넘어서 가장 뜨겁습니다. 또 경기 남부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연일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더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습도 높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역시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결국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특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수요일 오전 10시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게이트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명태균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그러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석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하루로 마치긴 힘들 거라며 여러 차례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르지만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다는 김 여사의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도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히림 종합건축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림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이자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곳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히림이 통일교회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수출입 은행 본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전성배 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인데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로 불리는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전 대표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들도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집사 김일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0억 원대 청탁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류 대표에게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시각 소환이 예정됐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에이펙 정상회의 행사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불출석했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정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인천 연수구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찰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도봉구 소재 두상복합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제작하여 설치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검거 후 서울청 경찰 특공대에서 신나 등 위험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거 경위입니다. 7월 20일 21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강력팀, 경찰 특공대, 소방 등 현장을 출동하여 현장 통제 및 피해자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으며 발생 장소 이탈이 확인되어 피해자 주거지인 도봉소와 공조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긴급 수배하였고, 7월 21일 00시 15분경 서울청 방배서 도봉경찰서 남대령 지구대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기를 소지한 채 약 3시간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방배서 도봉소와의 신속한 공조로 추가 피해 없이 검거하였으며, 피해자 검거 과정에서 자택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후 서울청 경찰 특공대와 공조하여 자택에 설치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아파트 주민 69명, 상가 내 36명 등 총 105명을 대피시킨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범행 동기 및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네, 경찰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피의자는 생일 파티 중에 나갔다가 총기를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제작한 뒤에 설치를 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제거 조치는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로 출동을 했고요. 피의자의 렌터카 운행 사실을 확인해서 차량을 긴급 수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진술은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이 이른바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고요.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또 소원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최근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내란 특검은 주말과 휴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적극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위증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겨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 YTN이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전 장관 측은 최상병 특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던 02-800-7070 전화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건데 특검도 관련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 등은 없었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지난 1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첫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경로설을 인정했던 김 전 차장은 이번 2차 소환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갑질 의혹이 주관적이라며 철벽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아부는 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각각 어떻습니까?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보다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움직임에 여론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경우 자질이나 전문성 논란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다른 의혹들은 대체로 소명이 됐고 갑질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 정권 실패 지름길 등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강 후보자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활동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2차 인사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성심과 보은을 기준으로 자리를 주는 1차 인사참사보다 더하다는 건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지인들과의 SNS 채팅방에 지역구 민원 때문에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그러자 강 후보자가 화를 내며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정 전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다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민주당 3선 중진이죠. 환경부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무난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김 후보자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적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모자란 인식을 보인다며 반대했지만 채택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배우자 주식 의혹이 불거졌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는 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거라고 주장하며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는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기본 철학과 강령에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들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국방부 안규백 후보자를 향해서는 병적 증명서 하나 떳떳하게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국가보훈부 권오울 후보자 역시 보훈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급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이 URL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받은 구민들이 혼란해하기도 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지금도 접속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조금 전부터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발급 주무 부서지만
사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대거 접속하면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홈페이지는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안내를 했고 포털 사이트 등에도 안내를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오전에는 접속이 아예 안 됐고 오후 들어 접속은 되지만 접속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한카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카드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오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SNS 등에선 지역 화폐 서버에서도 접속에 많게는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지역 화폐로 소비 쿠폰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신청 문자 메시지에 URL, 즉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다면 100% 스미싱이라며 그동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소비 쿠폰 신청 관련 URL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URL이 들어있어 스미싱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갑질 의혹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죠.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론의 벽을 본인은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방법도 사실은 그 당사자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네, 논란이 되었던 두 후보자 가운데 결국 강선우 후보자만 같이 가기로 한 이유,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의 뜻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여론이 안 좋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인데 왜 여당 지도부에 물어보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 같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거에 대해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 해명한 것이 그 민심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만나서 회동해서 의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에 대해서.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좀 둬서 우상호 수석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민 여론과 또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결단을 하신 만큼 그 인사권자의 그 결단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제 보통 자진 사퇴 형태로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명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내어주고 강선우 후보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이제 인사에 관련된 원칙 중 하나가 뭐였냐면 국민 추천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이제 훌륭하고 국무위원으로 적합한지를 묻겠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제 권리도 있는 거죠. 국민 추천제는 허용을 하면서 국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결국은 이제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강선우를 이제 후보를 지명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이다. 즉 가해자한테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재판 안 나가면서 이제 단식 투쟁하면서 이부자리를 한번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자리를 깔아줬었는데 그 아부했던 그 효과를 이번에 장관 자리로 돌려받는다. 이부 자리가 장관 자리로 이어진다. 이런 이제 조롱 섞인 그런 비판도 자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여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좀 비호했다, 옹호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지도부가 나도 갑질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 갑질했다고 만약에 낙마한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제 장관으로 가서 국무위원으로 가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낙마한다 그러면 나도 낙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여당 지도부가 감싸준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국민들 눈높이에 굉장히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선 후보자 임명 강행은 갑질에 대한 허용치를 높여준 거라고 반론을 하셨습니다. 네, 좀 전에 앵커께서 여쭤본 게 왜 자진 사퇴가 아니라 임명 철회 방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상호 수석한테 직접 확인을 보니까 본인과의 협의를 했고 본인이 지명 철회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의혹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은 좀 피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다 해서 그 임명 처리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반발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 표명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인데 아마도 이진수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각종 이제 의혹과 관련된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든지 또는 뭐 자녀 조기 유학 등과 관련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명도 되었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전문성이나 자질 논란들이 인천 과정에서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질 부족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런 도덕성과 그런 그 자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거고 또 다만 형식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임명 철회 방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게 현역 의원들의 제19 감싸기일지의 여부가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를 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당 지도부의 뜻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판단했다. 이랬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했던 거죠. 국민의 뜻을 물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YTN을 시청한 결과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왜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했을까?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순간 왜 강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 안 해? 이런 여론이 불 거예요. 그래서 지명 철회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듯이 인연, 필연, 당연 이렇게 되는 거죠. 현역 불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당 지도부의 뜻을 쫓았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뜻을 쫓는다면은 대통령의 의사 외에 그건 국민의 뜻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이건 다분히 좀 가라앉기보다는 그러면은 일요일 어제 이후에 대체적으로 여론은 가라앉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되는 빅데이터 양을 봤을 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분 있는 수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설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왜 강선우 후보자는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설명이 타당성과 설득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 명분 있는 수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 대통령 단식 당시에 이제 이부자리를 정리해주던 모습도 보여드렸고 또 김혜경 여사가 강 후보자를 토닥토닥 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진단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 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하실 때 같이 단식 투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라든지 또는 당직자, 원외 지역위원장이면 다 같은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함께 이제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했던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저거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사청문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검증하잖아요.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전문성과 자질도 검증하는데 일단은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는 가족학 박사 학위도 있어서 또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 그 자녀도 두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저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거는 충분히 있는 것은 이제 판정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도덕성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재산 축소라든지 이장 전입이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명이 되었고 다만 이제 보좌진 갑질의 문제가 지금 불거졌던 건데 그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갑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전에 전 보좌진 2명이 그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또 전 현직 보좌진들의 다른 의견들도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갑질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고 또 상대방에서 보면 또 억울해서 또 소명하는 부분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어느 쪽이 정말 진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뭐랄까 이렇게 민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긍정적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인 대부분이 사실 을이잖아요.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갑에 대한 쓴소리를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동일 잣대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선우 후보가 낙마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하게 갑질을 해야지 낙마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보좌진 2명이 결국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제 문자라든가 또는 동료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법적 조치 하겠느냐 했더니 아니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말만 계속 답변해가지고 논란이 되셨습니다. 즉 법적 조치를 만약에 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또 장관 못 가더라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뜻을 비췄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상황에서 그 낙마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피해자인 보좌진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냥 갑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급여를 2번이나 이제 안 줘가지고 2번이나 지금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직원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상사가 제일 나쁜 상사지요. 그런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문제 없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을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돌아서게 될 것이며 이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주권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가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삭감으로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지인들과의 SNS 채팅방에 남긴 내용인데요.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 전 장관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하려 이대 서울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는데 강 후보자가 화를 내면서 여가부 기획조정실의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 전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고 회상했는데요.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사기의 성공을 바라는 자신의 진위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보좌진들이에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다 입틀막 하고 간다? 이게 옳습니까? 정영애 전 여성부 장관의 그 폭로가 굉장히 큽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수요 무효를 최종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내부 의결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무효 처리됐고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입학 자격도 상실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의 무효가 확정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소장님, 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니까요. 이런 게 이른바 일종의 내부 반발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저는 아까도 그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론이 아주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내용은 뭐냐면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죠. 이건 이제 지인과의 채팅방이기 때문에 공개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인이 어떤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 상임위원이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이 되지 않자 경로를 하고 이제 이 여가부의 예산을 이제 삭감했다는 것인데 이 정 전 장관이 이 강 의원에게 사과를 한 뒤에 이제 예산이 복원됐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매우 또 다른 갑질처럼 비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또 상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부 반발이 이 보좌진 그리고 이런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가 됐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그럼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유, 그 다음에 설득 그걸 붙이면 돼요. 대통령이 보기에는 다른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여론상에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 이걸 밝히면 돼요. 그리고 그 밝힌 것에 대해서 여론의 평가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장관직을 잘 수행하면 될 일인데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다른 경우에는 아주 지금 이 소통 정부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럴 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건 왜 구체적인 이 설명이 안 나와 그럴 때 구체적으로 쫙쫙 설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도 돼요. 이런 이유로 나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강선우 후보자를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같이 평가받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네, 대통령실이 별도 의견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이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여가부 장관이었죠. 이분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인사 비서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하면 정권에 어떤 부담을 준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가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런 분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그런 마음 충족해서 한 말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방치하면요 더 큰 화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욕설 문자라든가 녹취도 곧 보도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마지못해서 만약에 임명을 철회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중으로 고민해서 밤늦게라도 사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금 이제 정영애 전 장관에게 갑질했을 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본인이 민원을 얘기하면서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강선우 의원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 장관에게 이런 말 할 정도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3자가 보는 어떤 새로운 낯선 곳에서도 직원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자세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다면 본인 명예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예, 정권이 부담이 될지 아닐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64.6%로 수치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인사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6%포인트 내린 50.8%,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오른 27.4%를 기록했습니다. 네, 데이터 전문가이신 배 소장님께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지만 어쨌든 2.4%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이 인사의 영향일 것이다. 조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렇죠. 아직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격적인 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서 주로 이제 이 긍정평가가 내려갔냐 보면은 서울에서 또 호남에서 그건 상당히 중요한 지역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그리고 또 가정주부층에서 그렇다면 대체로 인사와 관련 왜냐하면은 뭐 공교로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명의 한 사람은 이제 지명 처리했는데 모두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부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려갔을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세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보면은 참 이 인사할 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저렇게까지 막 30분, 40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여론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인사권자가 뭐 여당 지도부의 뜻이 만연바적이 됐다. 그거는 저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강선호 후보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충분히 밝히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또 평가를 다시 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까지 좀 내려간 상태를 본다면 이 부분을 수습 안 하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물론 경쟁 정당인 이 국민의힘은 매우 무기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또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또 빠뜨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저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여론이 안 좋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그 한 2점 몇 포인트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5차 범위 내에 빠진 거라서 크게 뭐 의미 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주간에 인사청문 전국에서 계속해서 야당의 거센 공격들이 있었었고 또 이제 호우 피해라든지 폭염이나 호우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지금 6명만 지금 임명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민심을 받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호우 피해라든지 이런 민생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쭉 흐름들은 여전히 견고한 그 지지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재명 정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들은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은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또 반사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 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그렇다 해서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인사를 임명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논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 말 맞다나 민심, 국민을 이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에 새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먼저 만나자 그랬습니다. 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계몽령이라는 그런 망상 바이러스에 지배되는 이런 당이 되면 안 된다. (45+α) 이 수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러 간주로 갔던 그분들을 뜻합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당대표 나가라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의 사례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에 처음 패배했을 때 그때가 3월입니다. 3월인데 바로 2달 뒤인 5월에 인천 계양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요. 그리고 8월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본인 지지율이 가장 높고 본인을 지지하는 결집력이 가장 높은 때죠. 그 에너지를 삭히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모아서 국회의원과 당권까지 도전해서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당 수습하는 과정이라든가 쇄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보니까 나라도 나서서 어쨌든 쇄신하지 않으면은 당이 더 자중질환이 되거나 분열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출마 선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입장을 바꾼 김문수 전 후보의 내용 전해드렸고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오늘 오전에 추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덕현리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수색 중에 있는데요. 경기 북부 폭우로 사망자가 4명, 실종자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오늘 추가 실종자가 발생해서 지금 수색하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제 안철수 의원과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소장님? 위기 타개를 위한 어떤 모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복잡한 이 문제들을 윤희숙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당의 혁신 과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당내에 5분, 6열, 7분, 8열 돼 있는 이 당 내의 어떤 수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죠. 다들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사실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깊숙이 고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런 공개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모색을 하더라도 답은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기는 매우 어려울 테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사정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는 거겠죠. 상당히 저도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전망은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그렇다면 1년여 가까운 시간을 손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하느냐, 주변에 그런 어떤 또 요구를 갖다가 반영해야 되는 그런 본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태껏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은 지금이 제일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폭우 대책과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 듣고 오시죠. 예, 박상혁 수석대변인입니다. 제 135차 최고위원회 관련돼서 간략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의결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로 어제 제가 발표드린 대로 예정되었던 26일 호남권 및 27일 경기 인천권 합동 연설의 일정을 8월 2일 서울 강원 제주 합동 연설회 및 투개표 일정과 통합해서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방금 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일 2시에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 상황 보고를 해왔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과 관련된 실무 협의 상황을 진행 사항을. 네, 민주당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이번 주 26일로 예정됐던 합동 연설회를 연기하고 8월 2일 투개표 일정에 통합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수해 복구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호우 피해가 너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능한 일정이 없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충남 예산에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어제도 이제 충남 아산에 지도부가 갔었는데 이어서 연이틀 가고 있는데 호우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8월 2일 날이 전당대회 날이거든요. 그날 한꺼번에 해서 이제 현장 투표를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8월 2일 하루에 아주 극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지 반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의 입당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이 국민의힘 전대에 미칠 영향의 이몽이 쏠리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동훈 이런 사람은요. 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정치에 가는데 국힘을 끊임없이 분열시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힘 믿지 말고 김상훈 따라서 민주당 가라고.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김 후보님,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분 맞으십니까? 유세장마다 국민들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 올리던 그분 맞습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전한길 씨를 수용해야 한다. 또 안철수 의원은 친길 대표가 되려는 거냐며 직격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친길 당대표, 친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한길 씨를 반대하는 쪽이 있는 거죠. 한동 개파라든가 이쪽에서는 전한길 씨를 굉장히 이제 우리 당에서 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또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당은 민주당은 다르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습니다. 민주가 없어서 일극 체제 속에서 오직 하나의 일성만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힘은 없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전한길 씨의 목소리 또 이제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전체 파일을 키워서 이걸 에너지 동력 삼아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한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하는 이제 당권 주자들에 의해서 전한길 씨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또 혁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전한길 씨가 왜 입당했을까?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정치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대립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한길 정치의 대립각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윤의개인이 부상되는 것이고 전한길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도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또 여론몰이 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강성 지지층이죠.
인기를 또 모으고 있는 전환길 강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런 결집력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이 국민의힘 내부 정치의 또 하나의 현상은 전환길 대 한동훈의 전쟁, 이른바 고기압으로 날씨를 좀 맑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태풍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폭우가 그친 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북 고창과 전남 장흥에는 호우주의보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 관련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가 속출한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 힘겨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까지 겹치면서 복구에 애를 먹고 있지만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북구 침수 피해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는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은데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복구 작업 과정에서 나온 수해 쓰레기입니다. 중장비도 동원돼 수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을 한켠에는 이렇게 어른 키보다 높게 쌓인 쓰레기가 20m 넘게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딸기 육류장에서 나온 모종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 마을 곳곳에는 딸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최근 폭우에 육류장이 잠기면서 여름에 애써 키운 딸기 모종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육류장 내부는 여전히 흙범벅이고 물이 고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1m 높이의 육류 시설이 뒤틀리거나 철제 지지대가 휘어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모종은 사용할 수도 없어 겨울철 딸기 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광주는 지난 17일부터 내린 비가 500mm가 넘습니다. 사흘 동안 1년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가 내린 건데요. 침수된 집부터 치우고 들판에 나온 농민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수기 등을 포함한 농기계들도 물에 잠기면서 모두 고장났는데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는 주민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만 논과 시설원회 등 8,000헥타르 정도가 침수되거나 매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라 복구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폭우가 거친 뒤 폭염과 소나기가 닥치면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원 170여 명도 이곳 일대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는데요.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를 본 곳이 많아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수해마을에서 YT의 노선열입니다. 네, 지난주 닷새간 쏟아진 전국적인 폭우는 200년에 한 번 쏟아질 만한 이른바 괴물폭우가 10곳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폭염이 심해지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기록적인 장마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록적인 장마부터 정리를 해보죠. 닷새 동안 얼마나 쏟아진 건가요? 네, 우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경남 산청 시천면이었는데요. 예. 무려 800mm에 육박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산청 지역은 지리산이 가까워서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력하게 발달했습니다. 그 밖에 경남 합천에도 700mm에 가까운 강수량이 기록됐고요. 하동과 전남 광양은 600mm 이상, 충남 서산과 광주 광역시에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몇 배
400mm, 어마어마한 양인데 평년, 그러니까 보통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연간 총 강수량의 30%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이 장마철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300에서 500mm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폭우는 닷새 동안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닷새 동안에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가 한 곳도 아니고 지금 10곳에서 동시다발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이 이번 호우를 이 과거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16일 밤부터 17일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이 서산을 비롯한 충청과 광주 등 호남 지방은 하루에 300에서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0곳에서 200년 빈도의 괴물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사실 비의 양도 문제긴 한데 그 강도가 좀 세면서 피해가 부른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도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17일 새벽에 1시간 동안 114.9mm가 내렸고요. 경기 포천은 20일 새벽에 시간당 104mm,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도 17일 오후에 1시간 동안 101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번 닷새 동안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3차례 기록됐고요. 이 밖에 인천 옹진군과 충남 홍성, 서천, 전남 나주에서도 시간당 9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이 전국 32곳에서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1시간에 100mm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비가 강하게 쏟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비구름이 압축돼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예. 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게 수증기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먼 남쪽에 있는 이 열대 요란의 영향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이 수증기가 우리나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먼 남쪽의 열대 요란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된 겁니다. 예. 또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이곳이고요. 네. 이 공기는 원래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하지만 이 동쪽에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고요. 이 서쪽에서도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대기 상층에서부터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계속 막고 있습니다. 네. 이 양쪽에서 벽처럼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서는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건조한 공기를 계속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번에는 북쪽 건조 공기와 남쪽 습한 공기가 강한 세력으로 부딪혔고요. 네. 여기에 이례적으로 정체된 건조 공기가 계속 깊게 내려오면서 폭우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흐르지 못해서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비가 내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비구름들이 또 좁고 길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 분포도인데요. 남부와 충청, 수도권에 이렇게 300mm 이상인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이 곳곳에는 이렇게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섞여 있습니다. 총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지 않은 지역들인데요. 예.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 우남동은 이 누적 강수량이 536.1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네. 불과 40km가량 떨어진 이 한평에서는요. 18.5mm에 그쳤습니다. 무려 30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네, 같은 광역 지역 안에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 이런 폭우뿐 아니라 낙뢰가 굉장히 자주 치면서 관측 장비까지도 고장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닷새 동안 전국에 3만 번 정도의 낙뢰가 관측됐는데요. 네. 30년 평균 연간 낙뢰 횟수는 10만 번 수준인데 이 평년 한 해 낙뢰 횟수의 33%가량이 이번 5일 만에 몰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에는 서산의 기상관측 장비가 그리고 20일 새벽에는 인천 옹진군의 장비가 잇따라 먹통이 됐는데요. 이 낙뢰에 맞아서 네트워크 오류가 생긴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염이 폭우를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이 역대급 강수량이 속출한 데는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네. 이 대기 온도가 1도씨 오르면 수증기량,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 수증기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의 용량은 7% 정도 증가하는데요. 이 늘어난 수증기는 강한 비를 내리는 구름의 에너지, 즉 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특히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에서는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지 또 이렇게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상청은 어제부로 중부지방의 장마도 완전히 끝난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는 장마는 길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고르게 내렸지만요. 요즘에는 기간이 짧아지고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만으로도 이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과 모레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이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실제로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인명피해도 컸던 2022년 중부 폭우 역시 8월 장마철이 아닌 한여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름철 극한호우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만큼 언제든지 피해 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폭우가 끝나면은 또 폭염이 찾아오고 중간중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는 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는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여름철 폭염을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폭염이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더욱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서 또다시 폭우를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결국 폭우와 폭염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는 상황이 더욱 잦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이제 날씨 전망까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습도 높고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예. 이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경보로 격상되는 곳도 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머물고 있지만 이 점차 확장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낮에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물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잘 지켜서 피해 예방해야겠고요. 특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더위로 인한 2차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폭우 이후 상황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죠.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경찰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오늘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조금 전 오후 4시 어젯밤 있었던 총기 살해 사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건 밤 9시 반쯤으로 A씨는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 며느리의 지인들이 모인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을 향해 총을 격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3발을 발사했는데 2발은 아들을 향해, 1발은 문을 향해 발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용한 총기의 경우 쇠 파이프를 직접 구매한 뒤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랐고 이후 직접 구매한 부품들을 더해 제작한 거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총기 소지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총기 제작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만 짧게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개요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어젯밤 9시 반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경찰 특공대는 A씨와 1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밤 10시 40분쯤 범행이 벌어진 집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고
가슴에 총을 맞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이 아닌 서울 방배동에서 A씨를 검거했는데요. 긴급 체포 당시 A씨는 사제총기 10정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부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동주민센터에서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이 큰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쿠폰 잘 쓰는 법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소비쿠폰을 받게 된 건데 네. 첫날부터 오픈런이 이어졌다고요? 네, 일단 이제 신청 첫 번째 주는 워낙 혼잡할 것 같아가지고 출생 연도에 제한을 뒀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1과 6, 내일은 2와 7. 그다음 38, 49, 50이고요. 이제 주말부터는 모든 연령, 그러니까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다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런 이제 연도수에 제약이 없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수월했습니다. 다만 이제 신한카드, 이 신한 쪽에서 약간 좀 이제 뭐 렉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대부분의 카드에서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는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어디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가? 오프라인 쪽입니다. 역시 지역 주민센터였었고요.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게 꼭 오늘 안 신청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다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좀 이제 마음도 좀 급하시고 또 현장에 와서 좀 미리 좀 받고 당장 내일부터 쓰고 싶어가지고 꽤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수도권 쪽에 이제 지역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했다는 그런 전원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전 국민에게 모두 주다 보니까 뭐 신생아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뱃속의 아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궁금증이 뭐 100가지도 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15만 원이고요. 그러나 앞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상위치 30,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40, 15, 30, 40인데요. 여기에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만 원 추가,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 84곳은 5만 원 추가. 여기까지가 기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희 어머님이 아프세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이럴 때 같은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대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자녀 중에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일단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상년만 세대주가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처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었고요. 당초에 신생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원칙은 일단 6월 18일입니다. 즉 원래 원칙은 6월 18일에 일단은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저희의 신청 기간이 실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월 18일 이후에 가령 7월 18일 혹은 8월 18일에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12일 기준으로 줘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전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면 그 아가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할 수 있게 신생아는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PX 결제를 일단 허용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이제 PX에서 수백구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또 이사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사 가서는 이제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종이지류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나 카드 포인트를 받았을 때는 이사 갔습니다 하면 이제 카드 포인트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집계가 됐는데 소비 쿠폰이 발급된 첫날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의 8.2%가 신청을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7,545억 원이 지급됐다고 하네요. 그중에 온라인 신청자가 91.3%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쪽이 더 수월했고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소비 쿠폰을 어디에 발급받을 것이냐, 카드가 더 유리할까,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유리할까, 뭐 유불리가 있습니까?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나 좀 연령별로 MZ라든가 좀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제 주변은 다
이제 카드 포인트로 네. 카드라든가 체크카드에 이제 받게 되는 그 카드 포인트를 택하고 이제 어르신들 경우가 지류라고 하죠. 뭐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예.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사갈 계획이 있는 요번에 이 소위 말한 이 소비 쿠폰, 민생지역 소비 쿠폰은 지역 경제 발전이 있는 이게 지역 사용이라는 또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시군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간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뭐 대구로 뭐 이사를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실은 이런 종이 지류로 받으시면은 안 되고요. 뭐 아니면 다시 와서 쓰긴 되면 되겠지만은 네. 편리를 위해서는 카드 포인트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이건 카드에 다 뭐 캐시백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다 연관이 되니까 아마 안내 문자 받으셔 볼 거예요. 그런 분은 꼭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화폐를 받으면 뭐가 유리하느냐? 연말 소득공제율이 좀 높다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또 하나 요번에 보면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에서 예. 땡겨요라는 이제 서울 배달 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뭐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0,000원에 또 지역 쿠폰을 또 환급해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혜택을 네. 얹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뭐 지역사랑 환품권 혹은 선불카드 또 카드 포인트 네. 이렇게 좀 나눠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에 대한 이야기, 뭐가 유불리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저희 잠시만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브리핑일 것 같고요. 오늘 비수보 회의 관련해서 간략한 브리핑 전달드리고 대통령 호흡 피해 복구 현장 점검 관련해서 브리핑하고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 취하 관련해서 마지막 브리핑 3건 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한 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던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면서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대응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광주광역시 피해 복구 현장에 방문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산청군에 급파된 이후 충남 부여 피해 복구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임 이튿날 충남 당진 예산 전통시장과 시설 농업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하였다며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내각과 함께하는 첫 국무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이 두세 개 부처별로 꼼꼼히 업무 보고를 받으실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들어 좀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세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불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치와 관련해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받았고 재발 방지책을 당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못 쓰는지 이 부분 아닙니까? 네, 몇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30억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프라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직영과 소위 말하는 가맹 중에서 가맹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직영과 가맹 이야기했는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영점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대기업 본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다. 그러니까 같은 치킨 체인 중에서도 가맹을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좀 다이소였던 것 같아요. 다이소도 직영이 있고 가맹이 있고 최근에 이제 직영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는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맹점 중에서도 연매출 30억을 또 넘는 가맹 다이소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또 되는 리스트업이 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을 이용하시려면 오프라인처럼 만나서 결제 방식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아마 매장 찾기 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 이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 뒤에 보시는 이 스티커 이거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줬는데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을까?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시죠. 추가 소비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게 내가 15만 원 받고 15만 원 쓰면서 15만 원을 더 썼어요. 그때는 소비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번에도 15, 30, 40을 받게 되는데 이 돈만 쓰는지 이게 마치 마중물처럼 또 하나의 소비의 트리거가 되는지 이것이 향후 경제 성장률이라는 효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력도 저희가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소비 쿠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남부 내륙에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남부지방엔 최고 8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요. 내리는 양은 5에서 60mm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밤낮 없이 무덥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